여러분 안녕하세요. 위기청소년 지도와 상담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자, 12주차 사이버 강의입니다. 학교폭력 위기청소년 지도와 상담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 학습 목차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의 개념, 두 번째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 학교 폭력 생태 체계도인데요. 학교 폭력과 관련한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 체계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 폭력 관련자의 심리 사회적인 상태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끝으로 학교 폭력 상담 기본 원리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폭력 개념입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협의적인 정의와 강의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적인 정의인데요. 학생이 재학생을 말하겠죠. 학교 내에서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 자, 신체적인 심리적인 게 아니라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 자, 그럴 경우는 이제 협의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강의적인 개념은 학생이거나 학생이 아닌 경우, 즉 재학생이거나 재학생이 아닌 경우도 다 포함이 되고요. 장소가 학교 내 외에 다 포함이 됩니다. 학교 안이나 학교 밖.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이제 피해도 다 포함해서 정의하는 게 강의적인 정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했을 경우에 재학생뿐만 아니라 재학생인 아닌 경우에 아닌 경우에도 학교 내나 학교 바깥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학교폭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개념입니다. 소위 이제 청예단이라 그러는데 몇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과 또 다양한 정책 또 거기 예방에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학교 안이나 밖에서 앞서서도 자, 강의적인 정의에서 학교 내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청해도안에서도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이라는 인격체가 중심되어 개인적이나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신체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 성적 폭력과 같은 모든 유형, 무형의 폭력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서는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께서 협의적인 정의와 강의적인 정의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청해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학교 폭력 개념 정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이제 2004년도에 공포대에서 쭉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사람의 몸에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뭐 부상을 당하게 한다든지 또 질병을 갖게 한다든지 또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상해치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사람을 상해하여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이제 상해치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상해는 다른 사람 몸에 피해를 입히는 부상을 당하게 하는 또 질병을 일으키고 심하면은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다양하게 이제 상해죄를 포함이 됩니다. 상해죄가. 다음 폭행입니다. 그 다음에 감금시키고 협박하고, 자, 그 다음에 약취 유인. 자, 약취 유인은
뭐 인신매매하고, 그쵸? 인신매매하고 뭐 일정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안 좋은 목적이죠. 예,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치 유인하는 것, 유괴하고 인신매매하는 것을 약치 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약치 유인을 하게 되면 큰 중벌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명예훼손, 모욕, 그다음에 이제 공갈. 이제 공갈은 뭐 이렇게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거 공갈입니다. 그 다음에 강요, 심부름 같은 얘기입니다. 강요죄 하면은 뭐 심부름 시키는 거, 뭐 돈을 가지고 와라, 뭐 가방을 들어달라, 이런 것들은 다 강요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락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엄청 많은 다양한 그런 뭐 상해라든지 뭐 약치, 유인, 뭐 모욕, 공갈, 강요, 뭐 성폭력, 다양한 이제 범죄 행위를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된 모든 범죄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따돌림 보겠습니다. 따돌림이나 학교 내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따돌림이라는 것은 이제 두 명 이상이 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위가. 그래서 그 행위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따돌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따돌림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 사이버 따돌림, 뭐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함께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이버 따돌림도 지속적이고 이제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공격을 통해 가지고 피해 학생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 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자, 피해 학생이란 학교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 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이버 따돌림, 가해 학생, 피해 학생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앞서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뭐 상해하고 폭행, 감금, 협박, 이런 것들, 뭐 공갈, 강요,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하면은 크게 이제 신체적인 폭력과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폭력, 금풀, 갈취, 그다음에 이제 강요, 강제적인 뭐 심부름이라든지 강요, 그다음에 따돌림, 성폭력 등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이제 범죄 행위, 이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심한 그런 범죄 행위도 있지만은 아주 가볍게 이루어지는 신체적인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이런 것들도 다 학교 폭력의 유형에 속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교 폭력이라는 게 뭐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두 사람의 뭐 쌈박질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하게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다는 것은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은 범죄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엄밀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냥 성장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단순한 그런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 가해자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범죄 행위가 이제 학교 폭력입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학교 폭력 생태 체계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생태 체계도 하니까 뭐 학교 폭력과 관련된 주변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 환경에 따른 환경에 따른 그런 뭐 교육 관계자라든지 피해 학생 가족, 가해 학생 가족 이런 부분들까지도 심리 사회적인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당연히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존재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학교 폭력은 단순한 성장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존재하는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변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방어자도 있고 방관자도 있고 강화하는 사람도 있고 동조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 학생을 이제 가족도 있겠고 피해 학생의 이제 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에 당연 교사도 있고 또 교육 관계자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또 뭐 지역사회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또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이제 지역사회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생태 체계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이제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가해 가족, 뭐 피해 학생 가족 등에 관해서 심리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태, 느끼는 이제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부터 학교폭력 관련자 심리 사회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해 학생은 물론 피해 학생, 이제 주변인들의 심리 사회적인 상태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제 위기청소년을 지도하고 상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뭐 상담을 해주고 이제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이제 주변인들의 심리 사회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학습을 하고 또 개별적인 그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지도와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심리 사회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해 학생 보겠습니다. 자, 높은 공격성에 따른 이제 자기 가시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은 항상 그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해 학생, 피해 학생 1대1로 이런 학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걸 자기 가시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청소년기에는 자기 가시욕이 있겠죠. 있지만은 이제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은 특히나 더 높은 공격성과 그에 따른 더 높은 가시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변인들이 보는 데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자, 목표 지향적인 공격 행동이란 게 무엇이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어떤 자기 가시욕을 드러내고 내가 뭐 파워가 있다 이런 것들 보여주기 위한 목표 지향적인 공격 행동을 한다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목표 지향적인
공격 행동을 한다는 거. 그리고 가해학생들은 적개심이 높고 분노 조절이 어렵습니다. 이런 이제 공격성, 적개심, 분노 조절이 어렵다는 거 특징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덕성이 발달이 낮다. 자, 우리가 이제 이제 인지 이론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이제 인지적인 발달이 인지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도덕성이 발달한 것은 인지 발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인지가 발달하면서 내가 높은 도덕성을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가해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은 도덕성이 발달이 늦다. 그러니까 즉 내가 안 좋은 폭력을 행사하고 나서도 그게 도덕적으로 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가해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공격성, 높은 적개심, 분노 조절 어렵고 이런 것들 보면은 병리적인 형상으로 가해 학생을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다 그렇다고 일반화시키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은 대체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피해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학생들이 다 발달이 늦은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대체로 피해 학생들은 발달이 늦은 신체적인 특성과 낮은 자존감, 내향적인 성격 특성이 있고 대인 관계 능력이 부족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다 이런 모두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이렇더라 정도로 이해하시고, 학습된 이제 무기력으로 이제 우리 이제 교육학에서 나오는 그런 교육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지 않습니까? 처음에 학폭을 이제 한두 번 당고 뭐 서너 번 당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런 학폭을 당하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포자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이런 것들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학폭을 설명할 때 그럴듯한 이론입니다. 학습된 무기력. 그래서 충분히 내가 학교 폭력 그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그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다 보면은 자포자기를 해버린다는 게 학습된 무기력감입니다. 자, 그래서 피해 학생들이 이런 학습된 무기력감을 가지고 있더라.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가해 학생의 심리 사회적인 상태와 피해 학생의 심리 사회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자 심리 사회적 상태에 관하여 학습하고 있는데,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주변 학생과 피해 학생 가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동조 집단, 강화 집단, 방어 집단, 방관 집단으로 구분해 놨는데, 주변 학생들의 심리가 이제 동조하는 심리, 강하는 심리, 방어하는 심리, 이제 방관하는 심리로 이제 구분하기 때문에 집단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주변 학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조하는 집단, 직접 돕거나 지지하는 집단.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학교 폭력을 하는 청소년들은 대개 자기 가시욕이 높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 가시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주변에 다른 또래들과 같이 그런 학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돕거나 지지하는 집단이 주변에 항상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집단을 이제 동조 집단하고 뭐 동조 집단과 큰 차이는 없는데 뭐 강화 집단, 괴롭힘을 더 부추긴 학폭을 더 부추기는 행동을 하는 그런 강화 집단도 있겠습니다. 동조 집단과 강화 집단이 가해자 편에 서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은 피해 학생을 이제 보호하고 도움을 행하는 그런 심리가 이제 발동하는 그런 방어 집단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상황에 개입치 않고 쳐다보기만 하는 그런 방관자 집단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관자, 참고로 방관자 효과 또는 구경꾼 효과라고 하는데, 자, 학폭을 당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구경꾼이 많을수록 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방관자 효과, 이제 또는 이제 구경꾼 효과라고 합니다. 자, 여러 사람이 많을수록 이제 책임감이 이제 분산이 된다는 점. 분산이 돼가지고 도움을 주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게 구경꾼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구경만 하는 집단을 우리는 방관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청소년들도 학교 폭력 현장에서 이렇게 방관하는 집단도 많이 있죠. 다음은 이제 피해 학생 가족 심리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지도와 상담할 때 꼭 피해자,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이제 가족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이러한 심리를 잘 이해하시고 지도와 상담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학생은 가족은 당연히 이제 분노하고 슬프겠죠. 그런 엄청난 안 좋은 감정과 더불어서 이제 보복 심리가 또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학폭은 가해자가 더 당당합니다. 가해자가 더 당당한 그런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 학생 가족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고분분투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주변에서 그만해라, 그만 좀 해라, 그만했으면 됐지 않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분노 쌓이고 이제 슬픔에 빠지는 게 됩니다. 적절하게 사과도 받아야겠죠. 피해학생 가족 입장에서는 당사자든 가족이든 사과도 받고 피해 보상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분노하고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피해 학생 가족의 심리 사회적인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가해 학생 가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 가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거 아주 나쁜 생각이죠. 학교 폭력 당하는 아이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폭력 자체가 나쁜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혹여 지도자들도 야, 네가 맞을 만한 짓거리를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절대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폭력을 행사한 놈이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 앞으로 청소년 지도자로서 현장에 근무하실 때 피해 학생이 뭔가 그럴 만한 가해를 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이유를 찾아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 행동을 하는 그 가해 학생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네가 맞을 만한, 그 다음에 피해를 당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근데 피해 학생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해자가 더 당당하고 피해자는 쫄아 있는 이상한 구조가 우리나라 학폭 현실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는 이 이상한 구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피해자는 항상 쫄아 있습니다. 쫄아 있고 뭔가 더 재진자처럼 쫄아 있고 가해를 했으면서도 더 당당하는 이상한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절대 일진이 아니야, 이런 잘못된 그 가해 학생 가족 이런 생각을 버리고, 정말 가해자가, 피해자가 존재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가해 학생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또 혹여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도, 교사나 또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들도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해 학생의 이런 그 심리 상태를 빨리 바꿔야 되겠죠. 학교 보겠습니다. 학교는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경쟁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피폐해지고, 거기에서 따르는 스트레스를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이제 배출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학교가 바로 쓰고 인성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대접받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문제라 겪는 이런 엄청난 경쟁 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앙따 학교 폭력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이런 구조를 빨리 없애야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슬라이드 학습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상담 기본 원리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은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모든 상담이 뭐 기본적인 내담자의 기본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받는 게 기본적인 가정인데요. 이제 학교 폭력 상담 역시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돼서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은 가해 학생을 하든 피해 학생을 상담하든 기본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된다. 특히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그런 너는 가해를 했으니까 너는 뭐 안 돼.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받는 자세로 상담에 임해야 된다는 거. 학교 폭력 상담의 목표는 사건 처리가 아니죠. 사건 처리가 아니고 근본적인 이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또 피해자의 가해자 등 그 관련 주변인들과의 관계 회복과 발전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사건 처리는 뭐 경찰에서 하게 되는 거죠. 학교 폭력이 발생한 후 이루어지는 상담도 문제 학대 혹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측면의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상담이 하는 과정에서 물론 학교 폭력이 발생한 후에 상담이 이루어져도 제2의 제3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측면을 같이 다루는 거. 학교 폭력 상담은 그 원인, 종류와 특성, 상정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거. 앞서서도 우리 뭐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그런 심리 사회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사항이고 모든 청소년들이 유기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한 유기 청소년들이 다 같은 조건이고 상황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떤 학폭의 종류와 특성, 상한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폭력도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상담이 필요한 데까지 다섯 가지 학교 폭력 상담 기본 원리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의 개념입니다. 협의적인 정의와 강의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적인 정의를 초점을 맞춰서 학폭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이거나 학생이 아닌 경우 다 포함이 되고 학교 내나 외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심리적인 피해도 다 학교 폭력이라고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강의적인 정의를 토대로 학교 폭력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한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서의 정의하고 있는 내용도 살펴보았었죠.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이라는 인격체가 중심이 되어 개인적이나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신체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 성적 폭력과 같은 모든 유형 무형의 폭력 행위를 학폭이라고 개념 정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뭐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돌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명 이상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따돌림입니다. 자,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경을 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 거, 그걸 따돌림이라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따돌림과 가해 학생, 피해 학생에 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신체적인 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등 자,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을 다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학교폭력 관련자들의 생태 체계도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존재하고 주변 학생이 있는데 주변 학생은 동조자와 강화자, 방어자, 방관자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해 학생의 가족이 있고 피해 학생의 가족이 있고 뭐 교육 관계자, 뭐 교사라든지 뭐 교육청 관계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자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만이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한 예방할 수 있는 접근이 이런 생태 체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학교 폭력 관련자 심리 사회적인 상태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가해 학생은 높은 공격성에 따른 자기 가시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주변인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자기 가시욕으로 학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개심이 높고 분노 조절이 어렵고 낮은 도덕성 발달을 보이고 있다는 거. 피해 학생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발달이 늦은 신체적 특성이 있고 낮은 자존감과 내향적인 성격, 대인관계 능력 부족, 학습된 무기력, 계속해서 학폭의 피해를 당하다 보면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피해 학생의 심리 사회적인 상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학폭 관련자 중에 주변 학생들은 동조하는 집단이 있고, 뭐 괴롭힘 행동 부추기는 강화 집단이 있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는 또 도움을 주는 이제 방어 집단도 있고,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쳐다보기만 하는 이제 방가제 집단, 그 네 가지 그 집단을 구분해서 주변 학생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피해 학생 가족은 너무 억울하죠. 보복 심리가 발동하고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가해 학생 가족의 심리 사회적인 상태인데요.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뭐 학폭을 당하는 아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해자가 인정받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쫄아 있고 이런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학교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배출구 없는 아이들이 자신의 분노를 학교 폭력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학교 폭력 상담 기본 원리, 내담자가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기본적인 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이제 인정받아야 되고, 자, 상담의 목표는 사건 처리가 아니죠. 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자, 학교 폭력이 발생 후 이루어지는 상담도 이제 학교 폭력을 이제 학대하고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 예방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은 뭐 원인, 뭐 종류, 특성, 상황적 조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개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야 되겠죠. 자, 아무리 사소한 폭력도 단기적인, 장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학교 폭력 상담 기본 원리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 드리겠습니다. 소수령인데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심리 사회적인 상태에 관하여 간략하게 이제 소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학습한 내용 그대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폭력은 아주 은밀하게 우리 청소년들 세계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자기 가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격자도 있고 뭐 방관자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학생들이 잘 신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교육과 지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폭 피해자는 움츠러 있고 쫄아 있고 가해자가 당당한 이런 이상한 구조는 빨리 바뀔 수 있도록 사회적인 그런 이제 정화가 필요하겠다,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런 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학습한 학폭 관련해서 이제 주변인들, 그래서 뭐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의 심리 사회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가해 가족, 피해 가족, 또 교육 관계자 이런 기관과 사람들의 심리 사회적 상태를 잘 이해하시고 학폭 관련 위기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상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이번 시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